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입니다. 이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제가 평소보다 이 가벼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이 어르신들께서 의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작년 12 월부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 바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빠르다는 건데요. 어 보시면 이탈리아는 20 년, 또 프랑스는 29 년이 걸렸고, 대표적인 우리 노인의 나라죠. 일본만 해도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데 불과 10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불과 7년 만에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유례없는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어르신들 우리 인생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년기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는 인생에서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무려 이 3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 단순하게 이 100 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느냐가 핵심이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같은 질환이라도 좀 더 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이 노년기의 이 회복 능력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어떤 질환이 발생을 해서 이 생활 능력이 저하되게 되면 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신체 상태가 그렇게 회복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젊은 성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신체 기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회복 기간도 이 상대적으로 짧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한 다음에는 이제 원래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어르신들의 경우는 다르죠. 똑같은 질환에 걸려도 우선은 이 평소 생활 능력이 젊은 성인보다 훨씬 떨어지는 더 낮은 상태가 됩니다. 사소한 질환이라고 해도 이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가 있고요. 또 기능이 이렇게 떨어진 뒤에는 이제 젊은 성인과 다르게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 의존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회복되는 기간도 이제 현저하게 길어지죠.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회복이 되더라도 이 원래의 기능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진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회복력이 떨어지고 이 회복 기간이 또 이렇게 연장되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고 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특성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 의사와 효과적으로 이 소통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료 받으러 가서 이 정작 진료 보고 나오실 때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았거나 좀 아쉬웠던 경험이 혹시 자주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 경험에는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의사와의 대화에 있어서 좀 생각보다 참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많이 보는데요. 이 의사와 어르신 환자분들 간의 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 다양한 사례들을 어 접하게 되는데 어 사실 이 진료 시간이 뭐 길어야 뭐 10 분, 15 분, 뭐 짧으면 1-2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어떤 경우는 이제 정작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미처 전달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기억이 갑자기 안 났다거나 또 진료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러셨을 수도 있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진료를 계속 받아오셨는데도 본인이 어떤 진단
병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명이나 처방받은 약이 무슨 약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 본인이 잘 말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수동적으로 그냥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의사의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죠.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봐 왔는데요. 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료 받으실 때는 이제 차마 물어보질 못하시고 나와서 이제 약국 가서 약사님한테 물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 결과를 봐도 이 어르신들 10분 중에 7 분은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나 상황들 때문에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제 진료실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중에서도 80%가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도 못하고 그대로 나오신다는 점인데요. 재밌는 점은 이 최근에 이 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가 원활하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만성 질환 관리 성공률이 이 2 배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 혈당 조절이 3 배나 더 잘 됐죠. 그만큼 이 의사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가 이 여러분의 건강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건강을 관리하는 이 여정에서 이 건강 관리의 이 가장 주체가 되고 가장 이 큰 책임이 있는 이 최종 책임자 는 누굴까요? 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종 책임자면서 또 그 건강 관리가 잘 되었을 때 그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제 의사가 아닌 바로 이제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를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이제 내 건강을 맡겨 놓으면 오라는 이제 진료일에 출석 체크만 잘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그런 존재로만 사실 생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스로 좀 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의사를 어떤 어 좀 든든한 파트너의 개념으로 여기시면서 좀 정기적으로 같이 상의도 하시고 함께 문제도 파악하고 치료 계획도 함께 세우는 이런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내 건강을 좀 함께 지켜나갈 그런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사와의 어떤 제한된 그런 짧은 만남 시간을 어떻게 또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쪼끔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런 효과적인 소통을 하고 진료실을 나올 수 있을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인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진료를 받으시는 이 각각 의사 선생님마다 사실은 이 진료 스타일이 있고, 또 각 의사 선생님들마다의 그 접근 방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방법이 이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이제 소통하실 때 100%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게 3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진료 받으러 가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번째로는 진료실 안에서 이제 진료 중에 어떻게 의사와 대화를 하면 좋을지,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말하기 어려운 또 민감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말하기 어려운 주제는 어떻게 꺼내면 좋을지 예 를 한번 3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날 때쯤에는 이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음 핵심 꿀팁도 5 가지 정리해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제일 먼저 진료 받으러 가시기 전에 진료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면, 생각을
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그냥 무심코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증상 일지나 혹은 달력 한 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진료 받으실 때 이 진료 시간의 효율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메모지 한 장에 내가 만약에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기록을 해 두시는 거죠.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떤 양상으로 이게 변했고 어떨 때 심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일지만 기록을 해 두셔도 이게 의사한테는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상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세부 정보 하나가 때로는 이제 치료 방향을 좀 결정지어 주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죠. 뭐 언제부터였는지는 이제 지난주 뭐 예를 들면 뭐 수요일에 계단을 뭐 올라가다가 처음 인제 나타났다. 아팠다. 또 뭐 어떤 상황에 그랬는지 뭐 더 어떤 상황이 더 심해지는지 뭐 허리를 숙이면은 뭐 더 아프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 뭐 이렇게 누우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을 좀 기록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고 있는 약, 복용하는 모든 약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우리 새로운 병원에 처음 가시거나 혹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던 이 약 목록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목록을 뭐 항상 지갑에 넣어 두시면서 갖고 다니셔도 좋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뭐 병원이나 약국에 가셨을 때 이 목록을 이제 가지고 의사나 약사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상의를 하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고요. 이 의료진이 환자가 먹고 있는 이 약들의 정보를 정확히 빠르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 간단한 이런 방법도 있죠. 핸드폰으로 이 처방전이나 이 약봉투를 이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불편해하시거나 뭐 어떤 뭐 증상이 나타나시는 게 생각보다 이 원래 드시던 약으로 인한 증상일 경우가 어 꽤 많아서도 그렇습니다. 또 요새는 약국에서 이 처방약 받으실 때 보면은 복약 안내지를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내가 처방받은 약의 이 알약의 사진이랑 그 약의 정확한 이름, 뭐 성분, 용법 같은 게 이렇게 기재된 안내지가 있는데 약국에서 이전에 받으셨던 그 복약 안내지가 있으시면 고거를 지참하셔서 의사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최근에 이제 새로 어 먹은 약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진료실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 보면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죠. "그 저기 그 빨간 약 뭐 그 길쭉한 약 있잖아요." 뭐 하신다거나 "그 뭐 노란색 뭐 큰 약 그거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기억나시는 대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사는 그게 어떤 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약인지 그거를 인제 파악을 하느라고 사실 안 그래도 이 길지 않은 진료 시간인데 거기서 시간을 다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약 안내지가 있다면 이제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고 이제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또 이 약 목록 말고도 최근에 혹시 받은 이 검사 결과지가 있거나 다른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도 이런 서류들을 다 챙기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내 건강 기록은 아무 데나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 이 내 건강 기록은 이 내 소중한 재산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아 두셨다가 필요할 때 진료 받으러 가실 때나 이럴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증상에 대한 메모 그다음에 이 먹는 약에 대한 이 기록 과 같은 것들의 이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번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준비 방법은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진료 받으러 갈 때 이 의사와 이제 상담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미리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메모를 간단하게라도 핵심 단어를 어 적어 두는 건데요. 필요하면 요 적어 두신 거를 진료실에서 의사한테 이 메모를 직접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진료실 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의사가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라고 하면 뭐 그냥 막 다 아파요. 뭐 여기저기 막 다 아프고 막 여기도 아프고 뭐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좀 두서없이 그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증상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꼭 하려고 했던 그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처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진료실을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로 미리 간단히 메모를 해 두고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를 먼저 해 두는 거죠. 그리고 진료실을 들어갈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료를 잘 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진료 전에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진료실 안에서 진료 중에 이 의사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진료실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진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쪼금 긴장이 될 수 있죠. 긴장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어떤 원칙들을 따라서 한번 해 보시면 더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중요한 것 먼저 말하기입니다. 음 제한된 이 진료 시간 동안 어르신들은 이제 불편한 증상 때문에 병원에 오셨을 텐데 대화하시다가 보면 이제 다른 일상적인 얘기로 화제가 전환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뭐 자기 어디에 불편한 증상을 막 얘기하다가 뭐 이제 내가 그래서 아들이랑 어디를 가다가 아팠는데 뭐 아들이 뭐 이번에 어디 뭐 좋은 뭐 어디 직장에 뭐 취직을 했고 뭐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아 내가 뭐 이거 뭐 중 말고 중요한 얘기를 뭐 하려고 했는데 막 생각이 안 나네요. 잊어버렸네요.' 하고 한참을 '뭐였더라.'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생각이 안 나셔서 나가시는 경우를 종종 뵙니다. 어 또 어떤 경우는 당장 인제 생각나는 그런 증상만 계속 똑같은 증상만 반복해서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전에 중요한 그 문제 들 순으로 중요한 순서로 몇 가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 두시면 이 메모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료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진료 시간을 그래도 가장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 가장 걱정되는 것부터 그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어르신분은 아예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딱 하고 시작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생각해 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 가장 걱정됐던 건 뭐냐면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의사도 이 세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일 걱정되셨고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의사도 이제 머릿속에 시간 배분을 이제 잘 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경험상 생각보다 이 의사의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다가 이해가 만약에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생소한 의학 용어가 사용이 될 때가 있죠. 사실은 의사들도 이 전문 용어를 쓰시는 걸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이 직업적인 습관 때문에도 그렇고 종종 이 전문 용어가 무심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여기에 뭐 어 경계값이네요." 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수치가 뭐 좀 높아요." 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정확히 그게 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대신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정확히 그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혹은 "제가 그럼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건가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어
어떤 어르신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의사가 좀 바빠 보여서 이것저것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막 물어봐도 될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어르신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어 그렇게 물어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셔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고요. 저는 저희 애가 지금 뭐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수학과 가면 늘 저는 인제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서 "태영아, 너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지 이렇게 또박또박 의사 선생님한테 너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명확하게 너가 의사 선생님한테 꼭 직접 바로 여쭤봐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의사 선생님도 정확히 이제 너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고 그래야 더 널 잘 낫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인제 저희 아이한테도 인제 늘 직접, 아이가 직접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게 했었는데요. 이게 나의 건강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 문제고 나의 치료 결과에 직접적으로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야 되고, 주저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 내서 아파서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에 대한 이 최종 책임과 이 최종 권리는 의사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환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게 의사한테도 또 중요한 임상 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해가 안 갔거나 뭐 모르겠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꼭 인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래서 이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시고 확인하기가 되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요? 뭐 이 약은 그래서 언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의사 입장에서도, 의사도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약에 대해서만큼은 몇 가지는 좀 꼭 더 물어보셨으면 좋겠는 건데요. 뭐 이런 거죠. 아무래도 뭐 진료 받으시면은 약 처방받을 일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떤 약을 제가 받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약이 그럼 오늘 뭐 어떻게 바뀌나요?" 그러면 뭐 "어떤 증상이 좀 나아지면 약이 듣는다는 건가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약 때문에 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또 의사랑 약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 복용 계획을 좀 꼼꼼하게 그냥 처방해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 약이 정말 뭐 계속 필요한지, 혹은 뭐 약 먹는 시간이 좀 복잡해서 챙겨 먹기 힘들다 하시면 "약 먹는 시간을 좀 더 단순하게 해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이렇게 좀 의사랑 직접 얘기를 하셔서 상의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진통제나 수면제처럼 어 처방받아 드시다가 인제는 다 나아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무심코 약을 계속 처방받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사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을 직접 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내가 상태가 좋아져서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다고 느끼실 때도 되도록이면 의사랑 상의를 안 하고 임의로 약을 중단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을 드시다가 내가 집에서 가끔 혈압을 재보는데 '혈압이 안정됐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인제 약을 끊으시게 되면은 어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뭐 혈압이 확 올라가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심혈관 어 질환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또 올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약은 이 약을 중단하는 것도 이제 서서히 좀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약을 끊어야 안전한 또 약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중단하기 전에 부작용이 생긴 것 같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것 같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나 이럴 때 다 어 임의로 판단을 하고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까요? 정리를 해 보면 진료실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물어보시는 거, 또 내가 들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또 약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더 물어보시는 거, 요렇게 진료실 안에서 대화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 우리 말하기 어려운 주제 꺼내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사한테 좀 어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말씀하시기 어려워하는 이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자꾸 힘들어지거나 혹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울한 기분이 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물건 둔 곳이 어디였는지 자꾸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간혹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냥 현상들이거든요. 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대부분 그런 느끼셨던 증상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히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 요실금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한 10분 중에 한 7 분은 굳이 병원을 찾지를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어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한 80% 정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는 좀 직접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의사한테 보여주셔도 되고요. 근데 의사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너무너무 익숙하게 접해 왔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고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히 감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요. 특히 이런 문제들은 또 조기에 우리가 진단받고 처치를 하면 치료가 훨씬 또 간단하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민망한 거를 참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몇 년간의 겪을 수도 있는 고통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본 이 의사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첫 번째로는 도움받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라는 거죠. 어 나의 건강과 나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 두 번째로는 리스트로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을 작성해 두시라는 겁니다. 드시는 모든 약들, 약마다 내가 경험한 부작용이 있다면 같이 기록해 두셔도 좋고요. 이런 간단한 리스트 하나가 혹시라도 어떤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리 메모를 해서 준비해 가시라는 거죠. 어 진료 시간은 항상 우리 제한돼 있고 소중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해 놓으실수록 알차게 우리가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메모를 해 두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장 걱정되는 문제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해서 어 메모를 해 두고 진료실 안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중요한 문제부터 딱딱 이야기하시면 좋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료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 우리 의사를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소통하고 말씀하시라는 거죠. 의사는 이제 내 건강을 함께 같이 관리해 나갈 그런 파트너지 단순히 뭐 일방향으로 이렇게 지시 내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깐요. 편안하게 소통을 하시고 의사랑 환자가 같이 어떤 좋은 팀이 됐을 때 치료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놀랍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최선의 치료법을 같이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가 의사와 환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생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냥 뭐 "네네." 하고 마실 수도 있고 어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라고 그냥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괜찮으신지 또 어 민망하다고 또 바쁠까 봐 혹은 뭐 귀찮아할까 봐 또 배려하신다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또 중요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사들은 환자분이 솔직하게 좀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항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정보들이 이 정확한 진단의 출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의사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또 어떤 분들은 처방받으신 약을 이제 어 거의 못 먹었다거나 좀 많이 빼먹었다거나 뭐 이런 말씀 드리기를 좀 망설이세요. 뭐 혹시 어 핀잔 들을까 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런 말씀하기가.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의사는 이제 내가 처방해 준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환자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약을 드신 건지 안 드신 건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약의 효과를 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 약들을 또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도움받고 싶은 거 있으면은 꼭 물어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만들어서 이 약이나 이런 것들 작성해 두시는 거. 세 번째는 미리 메모해서 준비해 가자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의사를 파트너로 생각하기. 그다음에 어 다섯 번째는 솔직하게 말하기입니다. 어 앞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세 번째 단계인 이 노년기가 100세 시대에서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기를 좀 건강하고 슬기롭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드린 이런 실용적인 방법부터 적절하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더 건강한 100 세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도레미파솔로 기억하시기 쉽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레를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 의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건강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체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셨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어 김지연 님께서 "말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병력 조회 시스템 같은 게 의사들한테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쵸. 이런 거 있으면 의사들도 너무 편하고 참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근데 병력 조회 시스템은 사실은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가능해요. 만약에 어
한 병원 안에 여러 과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에서 진료받으신 기록이나 어떤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 조회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병력 조회가 사실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기록은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그게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요새는 어르신들 뭐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들 같은 경우는 어 경우에 따라서 이 의사들이 진료를 볼 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르신들 본인이 드시는 약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파악하는 데 유용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 완전히 이 정보가 열려 있지는 않고, 환자분들이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증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응급한 상황일 때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조회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랑나무 님께서 "한 번씩 심장 쪽 가슴이 쪼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어떤 과에 가서 진찰을 해야 할지 쉽게 정하는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심장인 건지 가슴 근육인 건지 다른 문제인지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떤 과를 가야 할지 정해진 순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쵸. 이 심장 쪽이 어 결국은 이제 이 흉부, 명치 부위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으신 건데, 사실은 여기에 심장만 있는 게 아니죠. 폐도 있고, 그쵸. 위장도 지나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장기, 내부 장기 겉에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근육 도 있고 또 신경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음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가슴이 쪼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어 순환기 내과 쪽에 가까울까 싶기도 한데, 오히려 잘 모르시겠으면 어느 뭐 동네 내과나 동네 뭐 가정의학과나 동네 의원에 가셔도 의사분들이 정확히 문진을 하고 진찰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어느 어 부위의 문제인지 또 판단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큰 병원에 가신다면 가정의학과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가정의학과가 또 이런 게 어느 쪽에 관련된 문제이고 어느 과를 전문적으로 찾아가시는 게 맞는지를 판단해 드리는 역할도 또 가정의학과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분 좋은 하루님께서 "초진 가정의학과 가서 증상 말하면 다른 과로 의뢰서 같은 거 다 써 주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정의학과는 음 어 3차 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의뢰서가 없이도 진료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가정의학과를 먼저 방문을 하셔서 어떤 증상을 인제 상담을 받으시고 다른 과 전문과 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서 써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주시네요. 제가 주제가 쪼끔 평이했었던 만큼. 엔젤 님께서 "국가 폐렴 예방 접종을 5년 전에 맞았다면 비급여로 맞는 폐렴 접종은 언제쯤 맞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비급여 국가 폐렴 예방 접종으로 맞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급여는 그러니까 유료로 맞을 수 있는 폐렴 접종은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두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이게 쪼금 언제 맞아야 될지 시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어 만약에 국가 폐렴 예방 접종을 한 종류만 맞으셨다면, 그러니까 5 년이 경과하셨다면 어느 종류가 됐건 폐렴 예방 접종은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 님께서 "실력 있는 동네 의사를 만나는 꿀팁이 있을까요?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요." 라고 하셨는데, 음 글쎄요. 음 제 생각에는 뭐 다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이고 지식이야 뭐 풍부하지 않으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실력이 또 있고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 훌륭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좀 어느 병원을 가셔도
한 의사한테 좀 꾸준히 오래 다니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뵌 분보다는 우리가 두 번, 세 번 뵙고 내가 어디가 아팠었고 뭐 어떤 성향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와 계속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내가 다음에 또 어디가 아팠을 때 예전에 비슷하게 아팠던 거일 수도 있고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누적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꾸준히 가시는 게 제일 좀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쎄 의사 선생님의 성향이 좀 잘 들어 주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진료를 봐 주시지만 얘기를 잘 안 듣고 내 본인 얘기만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거나 잘 뭐 흘려 듣고 집중해서 안 들어 주시는 의사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일단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 어떤 식으로 아픈지 얘기를 잘 들어 주는 의사 선생님이 또 그거에 맞게 더 잘 세심하게 진료를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엔젤 님께서 "약 처방 시에 다른 병원에서 처방된 약이 조회돼서 중복 처방이 안 되는 약이 있던데 어떤 약이 그런 약인가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왜 다른 병원에서는 조회가 안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음 처방된 약이 조회돼서 중복 처방 안 되는 약은 중복 처방이 안 된다기보다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어떤 약을 처방을 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처방받은 약을 의료진이 정확히 조회는 못하더라도 그 시스템상에서는 이제 똑같은 약이 또 중복이 되는지는 어 확인을 해서 걸러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약이 처방이 됐었다. 그래서 며칠 정도가 이제 중복이 된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그 약을 분실해서 또 처방받아야 될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드시 막 중복 처방이 다 안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혹시라도 괜히 똑같은 약을 과량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알림이 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거는 사실은 처방이 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게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저희가 조회가 되는데 예를 들어 주사제라거나 혹은 뭐 정신과 의원에서 직접 받으시는 약이라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비급여 주사제라거나 뭐 이런 경우는 간혹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왜 조회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김광석 님께서 보통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전문 분야별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위의 진료 과목을 모두 보시더라고요. 가정의학과의 정확한 전문 진료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글쎄 진료과가 가정의학과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피부과, 피부를 전문적으로 보기 위한 진료과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하면 우리 뭐 귀라든지 코나 인후두부 뭐 이런 구강 부위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료과인데 가정의학과는 사실은 어떤 부위 뭐 어떤 장기 의 어떤 전문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가 애초에 아니고 이 가정의학과가 처음에 탄생한 역사 자체가 어떤 어느 부위의 전문 진료를 보기 위한 과가 아니고요. 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어딘가가 아플 때 어 그런 가벼운 질환인데도 우리가 무조건 전문 진료를 보시는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런 큰 병원의 의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질환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1 차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정확히 모를 때 찾아갈 수 있는 그 1 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과를 만들자.'라는 그런 목적에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딱 전문 진료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물론 계시죠.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더 전문 진료 수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비만 쪽으로 아예 특화돼서 전문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뭐 어 기능의학 쪽으로 뭐 예를 들면 그쪽으로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특화돼서 또 진료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슬기롭게 의사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진료받는 꿀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 봤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어르신들께서 내 건강에 대해 좀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잘 알려고 하고 좀 주도적으로 내 건강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주치의를 내 건강을 좀 함께 관리해 나가는 그런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서로 잘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한번 시도를 해 보셔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좀 지나가고 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